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모처럼 만에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불참한 데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 시간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대담의 주제 아무래도 이 키워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예. 자,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그 분석과 평가가 나오지만 또 과제도 좀 남기지 않았습니까? 어제 회동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회동 직후에 그 청와대 안보회의실이라고 하는 지하 벙커에서 대통령과 함께 앉아 있는 여야당 대표들의 모습들이 스틸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한 장의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주는 가장 신뢰감과 안심을 준 게 가장 큰 의미였던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5개항, 북핵에 대한 강력한 규탄,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을 불용한다는 것, 국회 초당적 협력, 그리고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 합의한 것, 이런 5개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해서 빚을 좀 발했고, 그리고 구체적 북핵 해법에 대한 이견을 노출한 것 같고, 여야정 정책 협의에 대한 강론에서는 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예. 국민들에게 그 사실상 소위 말해서 지하 벙커라고 하는 야당에게 공개되지 않는 시절까지 공개하면서 예.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핵 위기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것,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인상적인 첫 출발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께서는 시작이 반이었다. 좀 총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듣기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초당적 협력을 이 불안한 한반도 안보 정국 속에서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자유한국당의 불참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10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초대됐던 야당은 40석의 국민의당, 그리고 20석의 바른정당, 6석의 정의당과의 합의문을 도출했다라는 게 국민들에 대한 안심을 담보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다. 예. 따라서 자유한국당과의 최종적인 협치의 노력들이 있고 나서 5개 당이 같이 모여서 하는 합의문이라든지 발표문들이 필요했을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성급하게 나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이 북핵 위기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외됐던 게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비원비 전략 폭격기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이 군사 행동,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에 대한 불안감들이 증폭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저께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3번째 항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순되는 과정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야 되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좀 근본적인 얘기들이 빠진 부분들이 아쉽게 생각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회동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 어떤 평가를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예. 끝으로 제1야당으로서 어제 회동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불참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텐데 앞으로도 이처럼 협치 패싱, 안보 패싱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대화 소통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와 안보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은 북한의 현실적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 구경 수준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평범한 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의 성찬에 끝났다는 말씀으로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은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한미 동맹,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외교 안보 라인에서의 이견들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국민은 악몽을 꾸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아직도 일장 춘몽을 꾸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예, 세 명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제 이제 상춘대에서 만나서 이제 지하 벙커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하 벙커의 만남에 대해서 소장님이 의미를 좀 부여하셨는데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애써 의미를 좀 깎아내리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지하 벙커를 갔던 것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쇼와 같은 이런 비판을 하는 목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지하 벙커를 갔던 거는 일단은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시간들이 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다라고 밝혀지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뭔가에 대한 안보에 대한 중요한 상황들이 있을 때 NSC에서 보고를 받는 것처럼 야당에 있는 대표들과도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비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논제의 중점은 그 모든 것들의 중점을 평화에 놓고 평화 때문에 결국은 전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굳건한 한미동맹 과정에서의 미국의 입장과 상충되는 일부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을 가게 됐을 때 결국 북핵 문제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야당 대표들한테 이 지하 벙커 NSC의 위기관리 상황센터를 공개한 게 처음이죠. 하고도 있었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기억이 나세요? 먼저 청와대 근무할 때 청와대 직원들이라든가 수석들, 장관들에게는 공개하는데 소위 말해 경쟁 정당에 있는 그 당 대표들에게는 특히 야당 대표들에게는 안보의 그 중요한 문제를 이유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최초일 텐데요. 아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중에서 여당의 의원인 경우에는 여당 시절에 아마 그 국방위를 한다던가 정보위를 했으면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정의당이라든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집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참여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정치인 간에 진보 보수 여야 간에 국방과 안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벙커에 모여 앉아 힘과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면서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핵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서로 견해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꺼내서 얘기하는 모습, 그 자리에 홍준표 대표까지 있었더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바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대단히 아쉬운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불참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은 자,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대표 불참에 대해서 안보 의제라 올 줄 알았다 이런 속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좀 아쉽고 옥의 티라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잔치를 마련했는데 손님이 오지 않았으면 잔치를 준비한 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될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는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참석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안보 정당임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보가 북핵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시점에 참석의 격이라던가 제1야당으로서의 예우 문제를 잡아서 또 안보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들러리가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모두 언론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건 어떤 얘기로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스스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면 대통령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북핵의 해법이라든가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것들도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안보 의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자료로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은 것.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안보 정당이라고 스스로 내세우기가 상당히 무색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향후 운신의 폭을 상당히 좁혀놓았다. 특히 여소야대 국민에서 야대 다수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1야당의 맏형으로서
야권 공조에도 일정하게 스스로 입지를 좁혀놓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시간에 홍준표 대표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도 국민들은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홍 대표가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는 집에 가서 공부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정확한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철학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한 바가 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보수적인 유권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을 꾀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오자 회동 자체에 대한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107석의 제1야당이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1대1 회동을 원한다라는 뭐 변함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회동 자체를 보더라도 결국 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 정부다라고 굳건하게 공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청와대의 입장과 그리고 야당과의 격이 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대1 소통이 부담스럽다라면은 교섭단체로 볼 수 있는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으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의 회동을 추진했으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여당을 제외하고요. 여당을 제외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6석이 교섭단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해도 이거는 뭐 하등의 명분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일종의 조율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자유한국당의 불참의 명분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 청와대와의 협치를 거부하기는 또 부담이 될 겁니다. 어저께 나왔던 얘기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투트랙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안보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에 관한 부분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과 청와대 간의 긴밀한 소통들을 강조할 수 있을 만한 뭔가의 모색점들을 사실은 상호가 아직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후에라도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제 가동될 것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만나는 걸 좀 바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의미만 가지고 청와대가 바라보면은 자유한국당을 만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107석의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과정에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이 120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단독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당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정당까지 협치를 모색하게 됐을 경우는 자유한국당을 코너에 몰아서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됩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구도로서 전국이 이어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갖고 있는 또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나름대로의 동력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무시하고 가는 부분들이 과연 장기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포용의 정치를 한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바라는 게 단독 회동이라면 정말 다시 한번 제안해서 뭐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렇죠. 목이 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의사 일정을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을 국회의 제1야당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야 모두 정당들의 공통 공약이 있습니다. 법안으로 따지면 한 60여 개 된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그 여야를 떠나서 함께 풀 수 있는 문제고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자유한국당과의 회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과의 단독 회동 말고도 주요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주요 의원들과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청와대 불러서 소통하는 적극적인 의회 전략들을 구사해야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그래도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5당 대표회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회담 또 개별 의원들 뭐 육상정, 공공정, 지상정 모든 걸 다 할 때가 지금 현재의 정기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현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식과 절차의 구애 없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어제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다 보니까 관심이 안철수 대표에 쏠렸습니다. 뭐 대선 후보였고 그 이후로 처음 만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넥타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너무 화제가 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된 그런 뭐
코드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철수 대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애당초에는 오찬 회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부산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안 대표 일정을 고려해서 만찬으로 일정을 변경했을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넥타이 색깔도 뭐 안철수 대표를 고려했던 부분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통과를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도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당에게만 전화 통화를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협치 파트너로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공을 들여야 될 공간을 국민의당으로 포지셔닝했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연일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40석의 의원들의 분위기는 제각각 다르고, 특히나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은 현 정부에 대한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를 향한 구애의 손짓, 그리고 협치에 대한 당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마음은 어떻을지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전에 안철수 대표가 어제 회동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의견이 좀 안 받아들였던 부분들,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분명히 인정을 했고, 그 핵 확장 억제 문서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아마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 5월 2일 TV 토론회 이후로 149일 만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행사장에서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대화를 한 건 149일 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세간에서 그 대선 때의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어제 만남에 주목을 했는데, 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넥타이 색까지 맞춰가면서 만연의 미소를 짓고 시간도 의제도 안철수 대표에게 맞춰준 그런 형국이었다고 반면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경직된 표정으로 시종일관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특히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 문제를 통해서 경질 얘기도 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로 일관하고, 끝나고 나서 회동 이후에도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가 컸다라고 브리핑할 정도로 예.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다행인 것은 전술핵 도입에 대한 반대하는 또 생각은 또 동일하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사이인 이 두 분이 예. 향후에는 가깝고도 먼 사이. 네, 적절한 향후에는 표현이죠. 정기국회를 예. 앞두고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소위 말해 개혁연대를 할지, 아니면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에 더 무게 중심을 둘지, 아마 예.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기로에 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도 국민의당을 보수 야당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 다양한 구애 작전을 계속적으로도 펼쳐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당의 선택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외교안보 라인 엇박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문정인 특보가 계속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 했던 이야기, 한미동맹 깨져도 전쟁 안 된다, 이런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좀 껄끄러웠던 그 관계, 네. 송영무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경고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게 왕등포 마구잡이 발언에 소름을 끼친다. 국민의당에서는 금원령을 내려야 한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와요.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언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제 문정인 특보가 14 남북 공동선언 10주년 기념식 특별 강연에서 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학자로서의 견해임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보 입장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특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을 비롯해서 해외 각국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단순한 연세대학교 이 명예교수의 발언으로 보진 않는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대단히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무기에 대한 보유 능력,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능력들에 대한 완성 단계에 거의 이른 겁니다. 최종적인 이 완성 단계 이루고 난 뒤에 이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선희 그 외무성 국장 같은 경우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역할을 하고 있고 내달 중순 같은 경우는 오슬로에서 지금 미국과의 1.5 트랙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상황들을 우리가 보건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완성 단계 이후에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끌어당길 수 있는 과정들을 논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에 혹시나 모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전쟁은 안 된다라는 발언 하나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군사 옵션에 대한 선택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하에서 모든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발언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밖에 어제 없다고 청와대 이제 거기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외교안보 라인 엇박자 이야기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특보의 발언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영향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이 같이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한미 동맹이 깨져도 그 전쟁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반도의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멸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한미 동맹을 깨자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좀 예. 약간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들고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 중에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예.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 때문이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헌법상으로는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관계. 따라서 국방부는 적대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통일부는 예. 통일의 입장에서 통일의 대상자로서 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결코 나쁘지 않다. 미국도 보면 국방부와 국무부 입장이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운신의 폭을 넓힐 것이고 한미 동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향후에 외교 문제를 풀 때에 지렛대로 사용하는 의미로 봐야지 예. 견해차가 커서 엇박자 갈지자 행보를 한다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는 적절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회동에서 적폐청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보복 결코 아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협치는 협치고 과거사는 과거사인 것 같습니다. 각 당별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죠. 자, 문제는 이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뭐 나오는 댓글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한두 가지가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파장이 굉장히 큰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제쯤 입장을 발표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관련해서 소식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서면인지 직접 구두로 표명했는지는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적폐청산이 퇴행적 시도다. 국익을 해치고 성공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안보가 엄중한데 전 정부 적폐청산 사태 이거는 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들어있는데 좀 더 계속해서 좀 속보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좀 시시각각 저희들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일단 의견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런 입장 표명이 어떤 수준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관심사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한 상황으로 아마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결국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시작된 수사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거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고소를 하게 되죠.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비롯된 문건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 문건들이 검찰에 고발이 접수가 이제 그 수사 의뢰가 접수가 되고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MB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박원순 제한 문건 등등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수사라는 거는 차분하게 수사의 단계를 지켜보게 됐을 경우 이 문건에 대한 작성자 그리고 이 문건에 대한 지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들여다보게 됐을 경우에 최소한도로 청와대의 관계자들에 대한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 문제가 결국은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현재 작금의 상황은 이 모든 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비롯된다라고 타겟을 정하고 간다라는 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적폐청산이 중요한 거는 과거의 문제를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면 예.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 정치적인 목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자칫 잘못 전 정부를 그러니까 겨냥한 정치 보복의 형태로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일부에서는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현 정부 여당과 정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타깃이 되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제공하는 어떤 자료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면 정황 증거랄지 이런 것들이 다분히 그 당시에 청와대나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정황 증거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생산되는 문건, 정부에서 생산되는 문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인 지시나 하명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예.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그 송금에 대한 특검들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됐는데 예. 그렇다면 그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건 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잘못이다라고 몰아가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이제 결국은 여야 간 공방들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드러난 내용들을 갖고 조금은 차분하게 이 내용들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제가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적폐청산이 어떤 퇴행적 시도다.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정치인 사찰, 당시의 국정원에 그리고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낸 게 이제 처음이죠, 사실은. 자,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입장 표명을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좀 전개될지 같이 좀 전망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서로 상반된 생각인데 문제의 본질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 권력 기관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라던가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나가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설치하려면 국정원법 4조에 의해서 국정원의 조직기구는 대통령의 지시로만 국정원 조직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보고됐을 거라는 것과 또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증언 관련해서도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시 증언은 기획재정부 관여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이 2차례나 지시한 사항이라는 게 김관진 장관이 서명 날인이 돼 있는 그 보고서 형태로 문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중요한 국정원과 국방부를 양쪽 다 통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청와대이고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든가 정치 개입, 국가 권력기관의 부당한 정치 개입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집행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라면 성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모아지는 것이지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타겟을 해놓고 거꾸로 수사를 짜맞춰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한 수사라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받고 어디까지 지시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현재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박범계 의원의 MB정부 문건 공개 관련한 발언 내용 좀 들어보고 계속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전출해서 총선을 출마 중인 수석급 2명, 비서관급 7명, 행정관급 2명, 총 11명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 창구 등을 만들고 그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수석급에는 정진석 전 정무수석, 박형준 시민사회특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VIP 국정 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 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 창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한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내용입니다. 예, 박범계 의원 발표 도중에 웃음까지 비쳤는데 본인 이야기로는 기가 막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민주당 적폐청산위회죠.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면서 오늘 저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그러니까 세를 더 합칠 수 있는 네. 특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통합 논의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세를 모아서 이걸 기화로 해서 어떤 민주당 쪽이나 여당 쪽, 진보 세력 쪽에 공격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의 정당 구조가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아마 쏘아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에 같이 활동했던 많은 인사들이 바른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주축하고 구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른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얘기하는 과정에 지금 세가 형성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의 연대 흐름들이 계속 왔습니다. 근데 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폐를 규정한 청산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의 입장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른정당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연대 모색들이 굉장히 무색해질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큰 범위 내에서 일단 첫 번째로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정부와 여당이 적폐를 규정하고 청산의 대상이 돼 있는 집단들 간의 그 결속력을 단합한다는 측면에서의 보수 통합 움직임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들이 결국은 과거의 양당제와 비슷한 형태로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적폐 청산 작업이 블랙홀이 될 수 있지만 섣불리 접근해서는 민주당 쪽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런 이미지에 어떤 타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 소위 말해서 안보의 위기를 내부의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돌파한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정치 공세보다는 그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이 헛웃음을 날릴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라는 것을 개인 자영업자 하듯이 다뤄서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국가 권력기관을 너무 과도하게 남용했다라는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비선 실세들의 놀이터처럼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도처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우리 부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내고 규명해 나가는 적폐청산 TF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권력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제가 볼 때는 검찰과 국정원과 국방부 이 세 군데에서 가장 많은 이런 그 문건이라든가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지키는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성역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서둘러 봉합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또 다른 그 반복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거 청산의 의미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성역 없이 처벌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교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상당 기간은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